순욱의 20살은 정말이지 숨막힐 듯이 눈부셨다.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청년 진호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순욱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줄 알았다. 진호는 웃는 얼굴이 참 해사했고 순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 모든 다정이 담겨 있었다. 순욱도 진호를 정말 사랑했다. 시집살이가 고되다 한들 그이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길지 않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콤한 허상은 길게 가지 못했다. 첫 딸, 둘째 딸을 연이어 낳고 난 후였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귀엽다 하면서도 순옥에게 늘씨를 제대로 못 받아오는 며느리라며 은근한 구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그 모든 쓴소리가 진호의 달라진 태도와 맞물려 있었다. 진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늦은 밤 들어와도 순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 그런데 말이다. 순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진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낯선 립스틱 자국. 그 붉은 흔적은 순옥의 온 삶을 순식간에 잿빛으로 만들었다. 충격이었지만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진호의 태도였다. 변명 대신 그는 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몰라. 아들 하나 못 낳아주고. 라며 오히려 순옥을 탓했다. 솔직히 놀랐다. 그가 그토록 비겁하고 못난 사람일 줄은 몰랐다. 새로운 여자의 존재는 숨겨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그 여자를 애지중지했다. 어휴, 걔는 싹싹하기라도 하지. 우리 진호 고생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옥은 가슴이 찢어졌지만 두 딸을 봐야 했다. 젖먹이 같은 어린 딸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호는 지지부진했다. 진호는 순옥이 쉽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 여겼고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나가라며 악을 썼다. 순옥은 버티고 버티다 위자료 대신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을 받기로 합의했다.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들은 버려진 황무지라 부르는 곳이었다. 진호는 비웃었다. 그거라도 챙겨주는 걸 고맙게 여겨. 두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을 때 순옥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트럭에 실린 살림살이보다 두 딸의 작은 손이 순옥에게는 핵심적인 전부였다.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순옥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낮에는 시장통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늘 쑤셨다. 짧은 문장을 쳐내듯 순옥의 삶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힘들다는 말 대신 해야 한다는 말을 되뇌었다.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를 하며 다짐했다. 이 두 아이를 이 진흙탕에서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악착같이 모은 돈은 모두 딸들의 교육에 들어갔다. 큰딸 지영은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둘째 딸 수연은 재능을 살려 유명 디자인 회사의 실장이 되었다. 순옥은 딸들의 졸업식 날 정말 행복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빛을 비춰주고 싶었다. 딸들이 성공적으로 독립하자 순옥은 비로소 숨을 돌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순옥이 위자료로 받았던 그 쓸모없는 땅 근처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순옥은 졸지에 수백억 원대의 대지주가 되었다. 딸들은 어머니의 강인한 삶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순옥은 그저 덤덤했다. 돈보다 값진 것은 두 딸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었으니까. 순옥이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진호의 소식이 들려왔다. 새 여자에게 홀딱 빠져 순옥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돈을 그 여자에게도 고스란히 털리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였다. 사업이 망하고 술에 찌들어 산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한때 잘 나가던 그가 지금은 낡은 허름한 지하방에서 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순옥은 담담했다.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딸들은 달랐다. 큰딸 지영 변호사는 이성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도움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인지 아니면 그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딸 수연은 감정적이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좋은 아빠였는지 나쁜 아빠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요, 엄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의 벌을 받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빠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 딸은 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멀리서 바라봤다. 초라한 모습으로 폐지 줍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었다.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무리 미워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성공한 자신들의 삶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비참함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 어느 날 순옥은 딸들에게 진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들려주었다. 나중에 알았지. 진호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땅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땅이 언젠가는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본인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자기는 가질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가졌으면 했던 걸까? 순옥의 말은 두 딸에게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 마지막 행동이 아버지의 유일한 속죄였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계산적이었던 걸까? 딸들은 결국 아버지와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지영은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원, 수연은 생활비 지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를 완전히 외면하는 자식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 선택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두 딸이 아버지의 낡은 지하방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순옥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말고. 문고리를 잡은 지영과 수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완전히 내려야 할 것인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의 강인한 뒷모습과 초라하게 몰락한 아버지의 덧없는 그림자였다. 딸들은 선택해야 했다. 과거를 껴안을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일구어낸 현재를 지킬 것인지. 이 결정은 두 딸의 미래까지도 바꿔놓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쩌면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영과 수연은 무거운 문고리를 돌렸다.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지하방. 그곳에서 진호, 한때는 그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배신자였던 남자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세월의 무게와 비참함에 짓눌려 있었다. 짧은 문장을 토해내듯 그의 삶은 이제 무너진 잔해 같았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문장은 짧고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썼다. 저희가 왔어요. 아버지.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연은 아버지가 폐지 줍는 모습을 봤을 때보다 이 지하방에서 웅크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성공한 자신의 삶과 아버지의 현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진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힘이 없었고 한때 그를 감쌌던 오만함이나 비겁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연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는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지영이 수연의 말을 이어받아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이 문을 연 유일한 이유예요. 재정적인 지원이든 뭐든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를 상대로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구박받던 어머니께,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께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이요. 이게 저희의 조건입니다. 진호는 딸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감정이 스쳤다. 수치심? 아니면 해방감? 내가 순옥이한테 어떻게가 아니라 하셔야죠.
지영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어머니는 이제 돈이 아주 많으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위자료로 받았던 그 쓸모없는 땅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었죠. 아버지가 외면했던 그 땅이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실책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곁에 머무르면서 저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도 속지 않은 삶을 사세요. 그게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인간다운 불완전함이 드러났다. 눈물이었다. 그는 통곡하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길게 깊게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진호는 순옥의 삶에 다시 들어왔다. 예상했던 것처럼 순옥은 담담했다. 난 당신 용서 못해. 하지만 딸들이 원하니까. 순옥은 진호를 남편이 아닌 늙고 병든 하나의 대상으로 대했다. 진호는 변했다. 정말 철저하게 변했다. 그는 순옥의 운전기사가 되었고 정원사가 되었으며 순옥이 시키는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순옥이 일어나기 전 진호는 늘 정갈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순옥이 좋아하는 반찬을 외우고 혹시라도 순옥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순옥이 병원에 갈 때마다 그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순옥의 팔을 잡았다. 순옥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뿌리칠 힘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진호는 순옥에게서 받은 작은 용돈으로 딸들에게 줄 선물을 소박하게나마 사서 보냈다. 이제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것은 오직 순옥과 두 딸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다. 딸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 대신 복잡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순옥은 딸들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 꽤 고통스러워. 두 딸은 놀랐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었거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아, 그런데 말이다. 가끔 생각나. 내가 만약 그때 당신을 용서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하던 시어머니 말을 무시했더라면 우리 셋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야.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진호가 순옥이 가장 아끼는 장미 화분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굽어 있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은 나에 대한 속죄가 맞아.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늦은 깨달음이야.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심하고 너희들의 삶을 사는 걸 보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형태인 거지. 나한테는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저 남은 시간을 엮어가는 방식인 게지. 순옥의 말은 개성과 관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녀는 복수심을 초월하여 현실적인 어머니의 역할과 자신의 평온을 핵심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진호의 속죄는 계속되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헌신이었다. 하지만 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용서 대신 평온을 선택했으며 그들의 아버지 진호는 죽을 때까지 그 늦은 속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도 비극도 아닌 인생의 복잡한 숙제처럼 남아있었다.